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깡씨를 모시고요. 귓방을 한방 맞는. 네, 한방 맞는 영화를 한번 귓방 무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안녕하세요. 깡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안 알려주시잖아요. 안 알려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주의 극대화 하려고. 애플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일론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막 떠드는 스타일이고 잡스는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엄청 떠드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가 그렇게 막 또 대단한 영화는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그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 많이 기억나요. 나죠. 네. 그 영화 자체가 약간 음악을 통해서 작곡들 간의 화합이 약간 형성이 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독일의 소프라노 역으로 나왔던 다이앤 크루거 씨 그분 보면서 다음에 이 영화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분이 또 나오거든요. 다이앤 크루거 분이 이번에는 완전한 여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음악을 다루는 영화에 등장을 하세요. 그분 원래 음악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쩌다 보니 배역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카핑 베토벤. 이 영화는 이 제목은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봤었나요? 아니요. 저는 봤죠? 금시초문이에요. 나는 제목을 알아요. 보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 베토벤을 다룬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 들어간 이름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귀에 익으셨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우리 아마데우스는 봤는데 왜 베토벤 차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 짓던 그 즈음을 보여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그 1차 대전 때인가? 그 즈음의 귀를 이렇게 1차 대전? 청각의 문제가 전쟁통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1차 대전 아닐걸요? 그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렇죠, 맞구나. 그러면 어떤 전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폐허 속을 걸으시는 그 속에서 안 들리는 그거에 대한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화인지는 몰라요. 모차르트고 후반부면 아마도 프랑스 대혁명 그거랑 맞물려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느낌이었나 보다. 네. 뭐 훨씬 전이죠. 제 음악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음악 쪽은 사실 문혜아님으로. 아니신 것 같은데. SM? 맞습니다. 네. 그거 아이돌은 약간. 왜요? 음악입니다. 음악인데 너무 분류가 다른 클래식과는. 그때 대중가요였는데 대중음악이었는데 당시에. 그쵸. 그렇게 보면 또 맞네. 아무튼 클래식의 그런 문외 아닌 것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네.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을 했는데 항상 제작 국가를 물어보셔서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미국, 독일, 헝가리 합작이었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시네요. 이거 보다 보면 자꾸 합작이 나오지? 지난번에 그 국가는 왜 등장했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헝가리가 왜 들어갔나도 찾아봤거든요.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외부 영토였어서 베토벤이 독일 출신이면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작곡가였다 보니까 그치 네, 맞아요. 그런 연계성으로 같이 합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 같고요. 이 영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베토벤이 원래도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사교성이 있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데 말년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외롭고 괴팍한 사람이 돼갔는데 이분이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 악성이라고 불리면서 음악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보면 운도 정말 타고났는데 한편으로는 비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운이 풀리는 게 많고 자기가 정말 원했던 뭐 궁정학사가 되고 이랬던 꿈들은 매번 좌절되고 이랬던 인생을 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야만 해. 저분은 저렇게 늘 얘기하시는 분이죠. 모차르트는 그래도 궁중학사 역할을
그걸 좀 잠시 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근데 그쵸? 모차르트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걸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건 그 같네. 반항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듣기는 했습니다. 네. 누구는 원하는데 안 시켜주고 누구는 맞아요. 원치 않는데 시켜주고 그러네요. 네. 더덕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삐뚤어졌을 수도 있는데 성격이 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어떻게든 인간 승리로 바꿔내가면서 처절하게 살아왔었는데 이분의 청각의 빛이 이제 완전히 잦아들 쯤 무렵 한 여인, 한 필사가가 선물처럼 찾아오는데요. 귀인이 왔구만. 네. 네. 그게 우리의 다이앤 크루거 배우분이 연기를 한 안나 홀츠라는 역이고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협화음 같아요. 근데 서로를 맞춰가면서 네.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불협화음을 서로 조율해 나간 거죠. 아. 서로 조율하면서 명곡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어그램 9번 아니세요, 저분 혹시? 네. 사고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고요. 확신의 사고요. 모르면서. 이게 다이앤 크루거 씨는 이미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른 분을 말씀드리면 베토벤 역으로는 에드 해리스라는 배우분이 연연을 펼치시는데 이분도 작품이 꽤 좋아요. 트루먼 쇼, 뷰티풀 마인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설국열차 그리고 최근에는 탑건까지. 다 본 영화인데? 마지막 탑건만 최근 건 못 봤어요. 트루먼 쇼에서 무슨 역할 맡으신 분이에요? 비밀입니다. 이런 작품들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감독은 아그네츠카 홀란드라는 분인데 사실 저는 성함은 생소해요. 근데 작품을 보니까 전장의 로망스랑 비밀의 화원, 토탈 이클립스 이런 작품들을 하셨더라고요. 토탈 이클립스는 본 영화인데? 그렇죠. 한 30년 전에 봤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는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도 화면이나 스토리 같은 걸로 조금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평가받는 영화들을 좀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름 거장 쪽에 속하는 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좀 베토벤의 말년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풀어나가는데요. 이제 세부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요. 네. 와, 기대된다. 진행도 깔끔해? 네. 네, 초반부터 약간 사람을 정신을 빼놓습니다. 마치 불효령을 터뜨리는 베토벤 마냥 사람 여러 명을 태운 마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또 그 중에 한 명이 급하게 내리고 곧장 어디론가 내달려요. 그래서 보니까 안나 홀츠고요. 안나 홀츠가 도착한 곳은 한 어두컴컴한 방인데 그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노인, 바로 베토벤이 보입니다. 진짜 말년이구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망 직전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엄청 각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나는 굉장히 슬퍼해요. 그렇게 작별을 고하면서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 베토벤은 조용히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불협화음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별한 사이까지 되었는가 하는 그 처음의 시작은 1824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곡인데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합창이 들어간 교향곡 9번 합창을 초연하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슐레머라는 카피스트를 안나가 찾아가게 되는데요. 슐레머가 이 사람을 왜 구했는가 하니 베토벤 초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그 합창 부분을 완성을 못 해가지고 일정도 너무 급하고 슐레머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 씨가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우등생이었다 보니 우등생을 보내달라 했었고 그래서 안나가 오게 된 거였는데요. 보니까 안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베토벤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래서 안나를 급하게 숨기거든요. 슐레머가. 베토벤의 성격을 아니까 지금 저거 불효령을 내리러 온 거다. 그래서 막 숨겨요. 그랬는데 정말 그 불호령 수준이 아니라 거의 횡패를 부리고 가요. 이거 카피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다 틀렸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거의 자기 연배의 사람, 지금 암으로 다 쓰러져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슐레머가 덜덜덜 떨다가 나는 못 가겠다, 자네가 고쳐서 가라. 그래서 안나가 열심히 다시 교정을 해서 카피를 뜨고 베토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카피를 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전자기술 같은 건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작곡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바로 음악 악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그거를 교정을 해서 다시 옮기는 카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초고 막 휘갈겨 쓴 초고 같은 느낌인가 보다. 맞아요. 그죠? 제가 대충 PPT를 넘겨주시면 이쁘게 만들어주신 그런 예, 생각하구나.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필사가 정도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피스트 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베토벤 같은 악필은 특히나 알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악필인 거 알고 계시죠? PPT로 보내긴 했는데 구성이 네. 그래서 이제 안나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는데요. 불효령을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딱 같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등 뒤에다가 이상한 금속 판때기 같은 거를 메고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이상한 장면인데 왜 그런지 느낌 오네요. 아시겠죠? 안 들리니까 맞아요.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안나랑은 초면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갑게 맞이하면서 이게 진동 느끼게 해주는 그거다라고 설명도 해줘요. 그래도 매너있네. 아니면 예뻤나? 예쁘긴 예쁘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걸 받아요. 카피본을 받는데요.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그래도 이걸 메고 대화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토벤이 쓰던 보청기가 약간 이렇게 생긴 파이프 같은 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귀에다 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너무 안 들려서 거의 필담 위주로 나눴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먼 건 아니군요. 그게 남아있는 기록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로 다르긴 한데 이 시점 20년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던 걸로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계속 필담 나누는 걸로 나오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감독의 재량으로 그냥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서 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료조사. 멋있다. 그렇게 해서 카피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카피를 보다가 어떤 한 곳에서 막 신나해요. 이거 잘못 고쳤다. 이거 장조로 고쳐야 되는데 왜 단조로 고쳤냐? 라고 했더니 안나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세요? 베토벤 스타일이라면 여기는 장조가 아니라 단조로 가야죠. 저는 오히려 곡의 흐름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베토벤이 옳다구나. 나를 정말 도와줄 선물 같은 존재가 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앞에서는요, 너 굉장히 오만하고 자기 주장 강한 아이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오히려 약간 안나한테 부끄러운 마음을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요. 안나가 한술 더 떠서 이 구간이 테스트 구간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섬찟하게 되죠. 간파당했구나. 그래서 안나한테는 말 그렇게 해놓고 저녁 먹으러 가게 가가지고 친구한테는 야 있잖아 이거 그분 혹시 나의 신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막 이러면서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기쁜 걸 떠나서 약간 당혹스러운 거죠.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안나도 마찬가지인 게 첫 만남이 상당히 무례하고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거장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들떠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슐레머를 찾아가요, 안나가. 그랬더니 막 슐레머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면서 지휘를 어떻게 하겠다고. 며칠 전에 있었던 거에서도 연습을 다 망쳐놔 놓고선 계속 고집 부린다 이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니 어째요. 그 상황을 보러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베토벤을 딱 찾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요. 말년인데도 힘이 정말 넘쳐요. 막 점프를 하기도 하고요. 막 팔을 높이 올리기도 하고 잦아들어야 되는 피아니시모 이런 구간에서는 허리를 거의 90도 굽혀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베토벤 지휘의 특징인데 원래 지휘자마다도 스타일이 다르다곤 하지만 특히나 열정적이고 좀 과격할 정도로 지휘를 했다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어서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돼지우리 같은 베토벤의 방을 혼자서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보니까 베토벤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조카 칼판 베토벤이 온 건데요. 칼은 처음에 보자마자 누구 조카 아니랄까봐 굉장히 무례해요. 근데 왜 무례한고 하니 베토벤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음악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음악보다는 나는 군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 삼촌은 나한테 너무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나도 음악을 잘할 거다 하면서 잘못된 식의 교육과 사랑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교육 영화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근데 그건 안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안나한테 예뻐서 어쨌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는 대인배여서 또 받아줘요.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베토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베토벤이 칼한테 반가워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작곡은 끝낸 것 같다 이러면서 엄청 기뻐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자, 피크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칼은 그럴 기분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사실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거라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쨌든 조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요. 근데 사실 칼이 왜 돈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도박을 좀 하고 있었어서 빚도 져 있고 그리고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져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베토벤은 혼내기보다는 돈을 쥐어주고 보냅니다. 저런. 교육적으로 최악이네. 그렇게 순식간에 슬퍼진 베토벤은요, 당연히 칼에 대한 얘기를 안나와 하게 되겠죠? 근데 안나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전곡을 살살살 찌르거든요. 문제의 핵심을 막 찔러요. T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찌르니까 성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베토벤 어떻겠어요. 노발대발을 하면서 자기 혼자 감정의 블루스를 막 쳐요. 그렇게 요즘에 베토벤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호되게 당한 안나는요. 일이나 해! 라는 말 때문에 진짜 열심히 카피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지 이틀 만에 여러 번 뭔가를 호되게 당하고 나면 일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영진이면 글쎄요. SM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근데 이 왜 이렇게 붙어있나 했더니 사실 안나도 목적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작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거인인 사람, 이 한 음악계의 거인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기회인 거잖아요. 네네. 놓칠 수 없으니 그걸 보여줄 때까지 꾹 참고 버티기로 합니다. 그렇게 버텨내면서 작업을 하던 그날은 이제 지나가고 다음 날이 돼서 베토벤은 한가롭게 숲속을 산책을 하면서 악장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방으로
또 칼이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주인이 없는 방이잖아요. 도둑질을 하려고 막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러 안나가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 당황을 하고 있다가 베토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급하게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 저 친구가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라고 베토벤이 물어보니까 안나가 돈을 훔쳤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당연히 콩깍지가 씌어있는 상태인데 조카한테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또 즐겁게 들어왔다가 기분이 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번에는 어쩌다가 나온 안나의 애인까지 막 험담을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가더니 금세 또 조용해지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 이 집안 이상해요. 잘못도 하고 잘못 시인도 너무 빨라.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좀 수그러진 태도로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내 옆에 이렇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타인지 좋네. 그래가지고 안나가 대답해도 되나? 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답을 하라고 또 한 번은 윽박질러요. 제대로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이 음악이라는 길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당신 옆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베토벤이 완전히 누그러져요. 그래서 여지껏 보여줬던 태도 중에 가장 온화한 태도로 나의 음악 철학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서 안나는 또 감화가 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카피를 이어갑니다. 신기한 관계. 둘 사이의 관계. 안나는 확실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 목적의식. 목적의식 분명하고. 분명하고 좀 사람의 태도는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확실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존경하는 것처럼도 표현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안나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돕다가 드디어 합창의 초연날 저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베토벤이다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기대에 찬 대화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렇게 관객석을 채우는데 안나도 오늘만큼은 애인이랑 같이 관중으로 참석을 하려고 엉덩이를 붙이려는 순간 슐레먼이 또 찾아옵니다. 나를 좀 살려다오. 칼이 오늘 안 온다 그래서 베토벤이 삐졌어. 약간 이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삐진 게 아니라 완전 낙담에 비관에 사람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음악을 줘놓고 신이 내 귀를 뺏어갔다. 정말 신이 맞냐? 내 친구가 맞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지휘도 못하겠다. 나 너무 무섭다. 약간 이래버려요. 정말 저 끝에 가 있는 FC. 정말 신기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F의 극단치.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안나는요. 여기 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왔다. 최고인 당신을 보기 위해 왔는데 가서 해주셔야죠. 라면서 막 다독이고 당신 귀 잘 안 들리는 거 내가 보완해 주겠다. 내가 앞에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올라가자. 라고 자신감을 막 보돋아 주면서 같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애네. 네, 애입니다. 나이를 들수록 애가 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애가 되고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애를 다독이면서 올라간 우리 안나는요. 잘 정리된 악보를 들고 악단원들 사이에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기는 좀 그런 장면이긴 해서 대신 베토벤한테는 잘 보이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는데요. 베토벤도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협주곡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대담한 시도를 한 협주곡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곡으로 생각하고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이제 음악의 역사가 바뀔 거야 라고 읊조리면서 지휘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9번 교향곡이 모든 사람들한테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9번 이상을 9번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것도 뭔가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그러게요. 9번이라는 거에 9수가 있나 봐요, 걔네들. 아이고 세상에.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위대한 음악을 시작을 하는데
길을 좀 잃을 것 같을 때 아니면 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때마다 안나를 봐요. 그럼 안나가 이렇게 베토벤을 그동안 너무 경험을 잘 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좀 베토벤의 스타일대로 지휘를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베토벤이 그걸 보고 아 이때는 이런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서 잘 이어갑니다. 근데 이게 보고 있다 보면요. 그 지휘의 느낌이 요즘 아이돌 칼군무 보는 것처럼 그 음정, 박자 이런 거에 딱딱딱 맞춰지게끔 화면이 보여지거든요. 엄청난 쾌감이 좀 와요. 그러면서 그 곡에 집중, 몰입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SM 좋아하시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막 집중을 하면서 홀린 듯이 보고 있다 보면요. 드디어 우리한테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선율이 흘러나올 때 아직 합창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당시에 베토벤이 지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지만 음악 자체도 작곡을 할 때 사람의 위대한 정신 그리고 뭐 인류의 뭐 아니면 영웅적인 면모 이런 거를 굉장히 담아서 철학을 담으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성 같은 거를 담고 했다 보니 실제로도 베토벤 음악을 듣다가 우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초반부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보면서 성악이 딱 나왔을 때는 약간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남성 음성이 탁 들려버리고요. 그러다가 긴장하고 있었던 여성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표정이 풀리면서 굉장히 환희에 찬, 말 그대로 환희의 송가를 부르면서 악곡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면 이 곡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 곡에 성악인 맞아요. 교향곡에 가사를 붙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목소리 나온 적은 더더욱 없으니까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이 순간과 곡에 취한 베토벤은요. 순간적으로 몽롱해지면서 자기 손만 보여요.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손만 보이는데 그 사이로 지금 이 순간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안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는 안나가 나의 작품을 카피해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안나를 카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전환?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시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전환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전환까지 맞게 되면서 곡이 절정에 이르고 딱 끝납니다. 근데 그 순간은 항상 정적이 흐르잖아요. 저희도 뭐 뮤지컬이나 그런 거 보러 갔을 때 너무 좋으면 잠깐 끝난 건가? 이러면서 정적이 흐르는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건지 생각보다 정적이 긴 거예요. 근데 안나가 멀리서 기쁘게 뛰어와요. 그러면서 베토벤을 딱 돌리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거구나. 네. 이 위대한 순간에 베토벤만 자기 위대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요. 그때서야 자신의 이 실험적인 곡이 성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으면 저는 기력이 세해서 당분간은 좀 쉴 것 같거든요. 근데 일중독인가 봐요. 바로 또 막 창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 음악계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프가를 작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데프가라는 그러니까 푸가 장르의 곡인데 이게 좀 난해하대요. 현대 음악가들도 치거나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곡이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곡을 들은 안나마저도 이제 베토벤이 자신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안나마저도 어글리라고 표현해요. 추하다. 곡이 왜 이러냐 라고 하는데 베토벤이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이 얘는 언젠가 내 음악을 이해할 거다라는 그게 깔려서인지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워낙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너도 언젠간 이해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오히려 다독이고요. 그렇게 다독인 다음에 너랑 나랑 처음으로 공연한 그 악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그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안나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한 작곡을 끝내고 새로운 작곡도 나랑 같이 하는데 그 전 작품을 나한테 줬어 라고 하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막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베토벤이 막 칭찬을 해요. 이거 잘했네.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너무 재밌는 구간이 있었나 봐요. 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 빵구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 제목은 빵구티시모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데 내 첫 작품이고 근데 막 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밌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충격받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수치감, 모멸감? 약간 이런 게 올라오는 듯한 표정으로 안나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돼요. 작품과 나를 동일시했군요. 그런 거죠. 첫 작품이니까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막 가는데 이제 안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베토벤은. 그러니까 나 망했다. 이렇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진짜 작품을 열심히 교정을 해줘요. 열심히 교정을 하고 그거를 직접 자기가 들고 지금 안나가 머물고 있는 수녀원으로 가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하거든요. 심지어 영어로도 forgive me가 아니라 I beg you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제발 용서 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하니까 안나도 마음을 돌리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작곡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친구도 작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제자로서 대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줘요. 그랬더니 안나도 스승이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스승님의 일을 돕고 밤에는 이제 자기 작곡을 하고 창작에 매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던 나날인가 했는데 한 번의 사건은 또 있어줘야죠. 어느 날 안나의 애인이 토목 쪽 엔지니어 같은데 어떤 작품을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모형을 베토벤이 그 출마한 곳에서 출품한 곳에서 바로 뽀개버려요. 그러니까 애인이 화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안나한테 쟤야 나야 선택해 이러거든요. 저런. 그래서 그래서 안나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기도 화가 너무 나니까 어쨌든 애인의 소중한 작품을 망가뜨렸으니 이제는 당신과 끝이야 라는 느낌으로 베토벤을 찾아가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돌아서는데 갈 수가 없어요. 발목을 잡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거든요. 내가 작곡한 곡인 거예요. 진짜 가스라이팅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발목을 딱 붙잡아서 이 부분 너무 좋아. 근데 아직은 내 그늘에 있는 것 같으니까 너의 개성을 좀 더 넣어보도록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제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나도 자존심은 있으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와요. 안나가. 그래서 그런 안나를 흘끗 보고 자 하면서 일거리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완성된 대프가의 초연날려 사람들이 그 샬롱에서 이 당시에는 샬롱에서 음악을 초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려요. 아직 음악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공연이 끝날 때쯤에는 사람들이 진짜 완전 말도 없이 그냥 다 나가버리고요. 정말 베토벤을 사랑했던 대공조차도 이 정도로 귀가 먹은 줄 몰랐군 이러면서 화를 내고선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베토벤은 아직은 이 노래의 때가 아닌 걸 알았던 듯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심정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말년에 기력을 세해서인지 걸어가던 중에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침실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안나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악상이 떠오르니까 베토벤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안나가 받아 적는데요. 이때는 자기의 직접적인 거를 표현을 하려면 뭐 무슨 장조에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스토리텔링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올린은 신의 손이다. 이 신의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 인간들을 자애롭게 들어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곡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듣다 보니까 안나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찬송가 흐름인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추수감사 찬송가인데 나를 때가 될 때까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그분께 드리는 찬송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따라가면서 안나가 잘 카피를 해주고요. 실제로 베토벤이 이런 식으로 좀 악곡에다가 자기가 제목을 붙이고 심지어 그 전체가 아니라 악장마다도 제목을 붙인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제목을 붙이거나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을 기존에는 약간 오락성의 교향곡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게 베토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나 싶고 이제 장면은 첫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베토벤의 기력이 완전히 쇠했거든요. 근데 안나가 첫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격에 겨워서 선생님의 식으로 대프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베토벤은 푹 쉬게 된 건데 베토벤을 떠나보내고 안나는 호련히 자기 혼자 집에서 창밖을 쳐다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을이 아름답게 대지를 물들이고 있는데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인 스스로도 석양에 물들고요. 그렇게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정말 좋겠죠. 이렇게 교습을 받은 안나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작곡가가 됐나? 근데 여성 작곡가가 맞아요. 거의 없었어서. 그래서 맞아요. 그 시대는 아직 여성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시절은 아니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안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슐레머랑 베토벤도 여자가 카피스트라고? 이러면서 막 문전박대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 진짜? 네. 에이, 뭐야. 사실 감독이 베토벤의 실제 일화들을 조금 가공을 해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화는 조금 더 과장된 측면도 있고 없던 일화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베토벤의 그 말년 베토벤의 성격과 그 음악의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려고 저는 그렇게 장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물어보셨던 그 카피스트라는 직업의 환경, 그 작업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를 직접 쳐가면서 작곡하는 베토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토벤이 작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바이올린도 상당히 잘 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지휘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약간 좀 창작이 된 부분이 많기는 하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베토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생 자체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운과 운으로 점철돼 있어가지고 인생만 얘기하는데도 하루가 소요되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저는 문외한이니까 너무 어렵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데려다 놓으면 일주일 내내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화도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서사를 풀어나갔을 거라서 저도 이 영화에 나온 내용이랑 그리고 정말 자추무덜 알 수 없는 베토벤의 성격처럼 좀 희한한 어디서 듣지 못하셨던 이야기들 를 조금 더 풀어보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아, 좋아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번외편까지 준비해 오셨어.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교향곡 9번에 집중이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면
실제로 그 장면이 러닝타임상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베토벤이 작곡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악상을 떠올려서 구상을 한 게 1812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연이 24년이니까 12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슐러의 그 시에 노래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베토벤이 본인이 원래 살았던 독일 본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오기 직전에 이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총 한 30년 정도를 와우. 이 시에 곡을 붙여야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작곡을 하게 된 게 되거든요. 정말 오래 걸려서 나온 음악인 만큼 전통의 틀을 벗어난 게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 합창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이 환희의 성가라는 그 합창 부분이 가사가 특히나 중요한 게 베토벤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약간 철학 그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시가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이 문구를 좀 강조되게끔 베토벤이 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이 인간은 한 형제다라는 인류의 형제 이런 거를 좀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복이라는 거는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따라 부르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 더 인식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포크송. 네,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보편적인 가치인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보니까 악보로는 사상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또 이 합창 교향곡이라고 해요. 신기하다. 그쵸.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 음을 아시나요? 몰라요. 저한테 음악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되게 유명한 거라서 딴딴 빰빰빰빰빰빰빰 알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죠. 네. 나 뭘 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여기 노래방도 아니고. 네. 다음에 그럼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한번 녹음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메시지가 좋아서 유네스코로도 등재가 됐을 건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게 나치한테 활용이 돼요. 왜냐면 나치가 본격적으로 학살을 하기 시작하던 바로 직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베를린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을 모아다가 이 노래를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서운 정당 아니야. 굉장히 인류애를 사랑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선전에 약간 이용이 돼버린 약간 그런 역설적인 역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많이 도움을 받은 책에서는 베토벤이 들었으면 굉장히 불효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책 제목은 안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조금 이따가 띄워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렇게 베토벤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 곡이 또 한 곡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것도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라는 곡이에요. 그건 들어본 것 같다. 이거 들어보시면 꽤 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원래는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베토벤이 만들었었어요. 나폴레옹이 민중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정을 무너뜨린 그리고 민중들에게 정치와 경제 이런 거를 돌리는 약간 그 당시 계몽주의 그런 거를 이끌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베토벤은 또 철저한 공화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제로 즉위를 하니까 저런 뒷골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악보를 보면 그 나폴레옹 이름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흔적이. 네, 그래서 아예 구멍이 뚫려있다고 찢겨가지고 네. 그래서 베토벤이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죠, 공화주의자인데 그렇죠.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황제라고 이름을 붙여진 썰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듣던 청중이 이건 황제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붙여졌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돈을 쓸어 담아야 되니까 판매를 하려고 했던 음악 그 판매자 쪽에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으로 들었다시피 이때가 딱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유럽을 휩쓸고 있던 그러네요.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하면 뭐예요? 신성로마 제국. 그렇죠. 황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국가니까 프랑스랑 대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토벤의 귀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가 활발하게 창작을 하던 그 시기가 오스트리아가 오히려 프랑스군한테 지게 되면서 약간 비는 약간 정복을 당한 것처럼 점령을 당한 것처럼 그런 상태였었고 이 영웅을 작곡할 다시가 그리고 원래 생가가 있었던 독일의 본은 아예 신성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은 땅이 돼버리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먼 훗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됐었거든요. 베토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혁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악계에서도 변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베토벤 이전에는 아까도 모차르트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정음악가로서 아니면은 돈이 많은 후원가인 귀족들한테 예속이 돼서 예속음악가로서 돈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음악만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가들의 시대였었는데 모차르트가 한번 반항을 했고 그리고 사회상이 변하면서 베토벤은 자유음악가로 거듭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후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귀족들 말고도 다른 층들이 음악을 향유하게 되면서 돈을 벌 수단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벌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악보를 팔고 그런 게 정착되어 있는 문화는 아니었는데 악보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나도 돈 좀 벌었어. 이런 부르주아들이나 신흥 대부후들이 이제 실내악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현재 앨범을 사는 것처럼 악보를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보를 출판함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음악회를 대중음악회를 열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스스로 자유음악가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내 음악 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창작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독특한 음악이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악보가 원래는 이렇게 출판되는 문화가 아니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보를 출판을 하려면 새로운 직군이 또 생기겠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피스트인 건데 이 카피스트가 한 번 옮기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잘 정돈을 해서 보여주면 작곡가가 거기서 다시 교정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걸 출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베토벤 씨는 너무 악필이었잖아요. 알아보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다가 교정을 하고 보여주면 또 교정을 하고 보여주면 또 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마지막 본이지? 약간 이것까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해냈던 그래서 베토벤이 가장 신임했던 카피스트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슐레머스인데 이분이 이것도 약간은 창작이 들어간 게 실제로는 23년 정도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초연은 24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 흐름상 필요해서 이분을 넣었던 것 같고요. 시켜서. 맞아요. 이 슐레머 씨가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혼자서 막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팀을 꾸려서 팀제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게 또 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악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스트들만 힘들게 한 게 아니었어요. 출품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따라라라라라라 엘리제를 위하여. 네. 사실은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테레제를 위하여였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썰도 또 있더라고요. 워낙 악필이어서 잘못 출간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름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름에 대한 걸로 쭉 이어나가 보자면 베토벤의 이름
한 번쯤 뜻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서양도 보면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따왔고 뭐 스미스 이런 거는 대장장이를 뜻하는 이름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베토벤은 뭐였을까요? 독일어 몰라요. 그러게. 베토벤의 앞에 철자가 BEET거든요. 요리 좋아하시니까 비트 무. 네. 비트 무. 빨간 맞습니다. 그래요? 네, 비트고요. 베토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벤이라는 이게 과거 영주들이 농부한테 광활하게 일해라 하고 줬던 토지를 뜻하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빨간 무밭.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비 판 베토벤이라고 하면 판은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의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밭의 그 루트비 약간 이런 이름인 거예요. 일본식 이름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중간 뭐 산 아래 뭐 이렇잖아요. 맞아요. 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대로 쭉 이어가 보면 그 다나카가 나왔으니까 일본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직전에 개화기 시기 때 처음으로 알려진 그 외국 음악가도 공교롭게도 베토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면 당연히 이름이 달랐겠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고 맞아요. 그랬던 독일을 시절이니까요. 덕국이라고 부르고. 네. 그러면 베토벤은 어땠을까요, 이름이?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어감이 이상해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뭐라고 했을까? 그 혀 짧은 애들이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전에 약간 방코티시모 얘기가 나는데 그거랑 약간 연계성을 가져보시면 글쎄. 뭘까요? 방구석? 빛도 받는? 배도 받는? 약간 조합을 해주시면 뭘까? 일본식 이름 말고 한국식 이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도변. 배도변? 네. 그렇구나. 다르게는 또 변도변도 있더라고요. 이게 방구티시모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다시 루트비 판 베토벤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게 네덜란드식 이름이라고 해요. 중간에 판 들어가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판이 들어가면 네덜란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니 베토벤은 내가 알기로 독일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에서 활약을 했는데 웬 네덜란드 싶을 수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이름을 쓰고 계신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플랑드르 쪽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독일의 본으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궁정음악가 생활을 또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베토벤이 네덜란드 쪽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또 누군가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그 음악가들 나라 헷갈리시는 분한테 판 들어가니까 네덜란드다 해서 고흐도 네덜란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가지 팁을 쓱 흘려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가이기 이전에 피아니스트고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클래식 음악 통틀어서 그리고 베토벤 음악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바이올린 소나타예요, 사실. 그래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4개의 봄보다 이 봄을 더 좋아합니다. 진짜. 이건 되게 낯설다. 클래식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멍멍이 뻥이네. 아주 우물한 개구리. 아는 것만 아는. 그래도 취향이 있잖아. 취향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맞아. 네. 저 취향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백지 상태. 뭐가 써져야 백지지. 네. 먹지? 먹지? 그럼 흰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저의 마음도 훔쳐간 베토벤은요. 이제 지구에만 머물 수 없어서 우주로까지 가시는데요.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보이저의 실린 네. 음악이 이거예요? 합창이 실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로까지 가고요. 그리고 또 와인 좋아하시죠?
네. 네, 와인 좋아하시는 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네네네. 놀랍게도 베토벤의 어머니 가문이 대대로 양조장 가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생가가 있는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 본을 가면 그 집 바로 근처에 한 엠헤트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서 아직도 그 양조장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쾌베리히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꼭 PD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면 들고 와봤고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잘한. 그렇구나. 그러면 띠로리 제가 마시는 걸로. 제가 좋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양조장을 하셨으니까 베토벤이 익히 들어왔던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주 마셨고요. 또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데 와인을 계속 마시면서 합창 교향곡까지 완성을 할 때도 와인을 마셨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쐐기를 박은 게 바로 조카 칼이에요. 그 삼촌의 교육료를 이기다 못해서 권총으로 자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베토벤이 돌아가기 바로 직전 해인 26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베토벤은 조카가 본인 뜻대로 군대에 입대할 때쯤에는 완전히 영화처럼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게 됐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악상을 떠올리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답게 끝에는 친구들한테 라틴어로 친구들이여 박수를 쳐라 희극은 끝났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는 3일 뒤에 체르니, 슈베르트 이렇게 그 당시를 또 휩쓸었던 여러 음악 거장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2만 명 이상의 오스트리아 군중들과 함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모차르트하고 죽은 과정은 너무 반대네. 모차르트는 약간 많이 잊혀졌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근데 참 명예를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창작도 다 불태우고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뜻하는 바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지만 또 운을 타고난 인물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그래서 거고요. 뮤즈를 등장시켰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으니까 한 번쯤 나 아직 클래식이나 무슨 예술 쪽 사람의 인생을 다룬 영화 아직 안 봐봤어. 아니면 음악 내내 아름다운 클래식이 들어간 영화 한번 봐보고 싶어 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네요. 네. 보는 걸로. 제발 좀 보는 걸로.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기계치잖아요. 날 좀 보여줘. 보여드리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스토리텔링에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깐스토리님. 감사합니다. 네. 제주가. 이러니까 다음을 안 기대할 수가 없잖아. 내주하면 안 돼요? 왜지요? 제가 눈으로 때렸어. 48시간이면 저의 하루가. 그러면 맞아, 한번 맞아. 보는 걸로. 네. 그러면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